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이야기의 전통과 특질이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되어 왔는가? 교과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춘향전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고전 소설이 탄생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개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은 오랜 세월 널리 수용되면서 고전으로 자리 잡고 또 끊임없이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순수한 사랑, 인물들의 이별과 재회, 또 고생 끝에 행복을 느끼는, 그리고 악에 대한 선의 승리, 또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저항 등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는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흥미롭고 표현이 어떤 부분이 우리 가슴 속에 면면이 현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춘향전은 그 출발이 설화에 두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의 출발은 설화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그는 설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판소리로 공연됩니다. 판소리 노래죠. 공연되다가 이것이 점차 기록되게 되는데요. 이게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은 신소설로 혹은 우리의 현대소설로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판소리 사설을 중심으로 새롭게 서사화된 소설의 유형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당시 판소리는 구비전성되는 연희, 요즘 말하면 연극의 형식이었습니다. 18세기 초에 형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민속에서 민중들이 좋아하던 연희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즉 창이죠. 창을 하는 창자와 사설 부분,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죠? 사설 부분과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용마당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와 적벽가, 병광세 타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소리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토대로 기록되는데요. 판소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서 즉 광대의 소리를 듣고 즐기던 판소리가 이제 이야기책으로 변모되면서 소설이 출간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전소설의 판소리계 고전소설의 탄생을 알리고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소리계 소설은 다른 소설과는 다른 주제와 기법이 조금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의 연구 방법 중에서 시대의 반영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판소리가 대중적으로 널리 인기를 누리던 조선 후기는 당시 조선 후기 사회가 요구하던 전통 윤리와 가치를 그 작품 속에서 담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의 소리를 듣고 즐기는 판소리가 이야기책으로 변모하면서 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주제들은 판소리 소설로서의 그 판소리 6마당이 소설로 정착됩니다. 춘향가는 춘향전으로, 심청가는 심청전으로, 흥보가는 흥부전으로, 수궁가는 토끼전으로 이처럼 이렇게 정착된 판소리 소설은 그 주제와 소설적인 수법이 다른 소설과 구별되는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향전에서는 춘향이라는 여성 주인공의 정절이 강조되기도 하고 심청전에서는 심청의 효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흥부전에서는 형제의 우애를 내세우고 토끼전에서는 왕에 대한 충성을 주장하는 당대의 전통 윤리와 가치를 실제 생활에 구현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탐관오리의 횡포, 양반계층의 몰락, 서민의식의 성장 등 현실의 변화를 작품 속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판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어적인 특성과 일상의 생동적인 표현과 사실적인 묘사 등은 다른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찰진 맛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향전은 춘향의 숭고한 사랑을 통해 당대 신분 제도의 모순과 봉건 질서에 저항하는 민중의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화에서 시작하여 판소리로 불리어지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서 오랜 시간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 신분제 등 사회제도 모순에 대한 비판, 탐관오리의 횡포 고발 등 민중의식의 성장을 담고 있으며 현대에도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변용되고 개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서사문학의 특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문학에까지 어떻게 춘향전이 맥을 잇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춘향전을 모티브로 재탄생한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 서정주의 추천사와 송수건의 춘향이 생각의 현대시를 예를 들 수 있겠고 안수기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 소설도 창작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에 고전 소설로서의 춘향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왜 읽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작품 감상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27쪽입니다. 소설에서 앞부분의 줄거리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인물이죠. 인물. 춘향은 재주와 용모가 뛰어났다. 서술어 부분. 다음 문장. 새로운 인물 나오죠. 이몽룡은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백년가약을 맺는다가 소설의 전체적으로 보면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물의 소개와 배경이 소개되고 있죠. 하지만 이몽룡은 한양으로 떠나고 춘향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다 투옥된다 했습니다. 전개는 새로운 사건이죠. 이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고 변사또의 수청 강요와 춘향의 거절은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남원으로 내려온다. 두 사람이 만난 공간으로 암행어사가 되어 변사또 생일잔치에 참가하고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이런 부분은
절정으로서 우리 교과서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 결말은 해피엔딩하는 부분인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려 수절 춘향가는 교과서는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무슨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이죠. 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염정 혹은 애정 소설이 되겠습니다. 제재는 남녀의 사랑이죠.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 작품의 처음에 나오죠. 구체적인 공간으로 전라도 남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춘향전에 등장하는 인물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동 인물로서의 춘향은 신분차를 극복하고 마침내 사랑을 성취해내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로서 연려로서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몽룡은 호탕하고 풍류적이나 사려깊고 의리가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변사도 부패한 지방 수령의 전형으로서 어리석음과 조소의 대상이 되는 반동 인물입니다. 방자는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하면서 작품의 활기를 더해주는 인물인데요.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절정 부분만 있기 때문에요. 민중의 성격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매는 현실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회주의적 인간으로 용이 주도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품은 기본적으로 스님이 2번 정도는 강독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 해오셨죠? 일일이 스님하고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독서를 해왔다는 전제하에서 중요 부분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의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는 작품 전체로 볼 때 구성 단계가 다 드러나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연려 춘향 수절가로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는 결말까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절을 지키는 춘향의 지조와 절개로 신분 상승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327쪽에 11채줄부터 본다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향단이와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암행의사의 신분을 숨기고 거리인으로 나타난 몽룡의 행색이 드러나 있습니다. 꿈에서도 과거 급제해올 몽룡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오매불망하는 춘향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어사또가 춘향을 부르는 모습인데요. 자, 이몽룡의 당당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죠? 여기서 독자는 사또보다 높은 신분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몽사몽간 몽룡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춘향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다음 328쪽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춘향의 모습이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왔다, 누가 왔다, 그저 왔다. 거린이 된
몽룡에 대한 월매의 못마땅함이 드러나 있고 드디어 춘향과 몽룡이 재회하게 됩니다. 중간 부분쯤 보면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내려왔다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언어 유희를 통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방이라는 말과 남방이라는 발음이 연달아 발음하면서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동음 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재회인데 춘향은 이몽룡이 외향적인 행색을 보고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지경이 된 서방님을 지금 보고 서러워하고 있죠. 셋째 줄에 춘향아 서로를 말아 인명이 제철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설마 죽을 소냐 하면서 춘향이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사또의 대사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춘향이 저희 모친불러부터 나오는 한양성부터 전개되는 329쪽의 마지막까지는 판소리 사설 중에서 창자가 사설을 늘어놓는 즉 안일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창인대여 사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운문체와 낭송체 중심으로 그 문체의 특성이 운문체, 낭송 중심으로 사사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죽은 후에 몽룡을 잘 대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면서 자, 또 어머니에 대한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이 지조와 절개를 지켜 지아비를 섬기겠다는 자신의 명품 물건들을 다 팔아서 이몽룡을 대접하라는 내용이 당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몽룡이 손수 시체를 염습하고 시신을 씻긴 후에 수의를 갈아입히고 연포로 묻고 선산 발치에 묻었다가 이몽룡이 출세 후에 다시 염습하여 북망상천 찾아갈 때 선산발치에 묻어주라는 것은 그 집안의 귀신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몽룡의 정실로 적통의 며느리로 즉 쉽게 이야기하면 기생월묘의 딸이나 양반 가문으로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절원사 춘향지묘라고는 비석에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개를 지킨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임을 알려주는 부분으로서 이몽룡의 그린 행색을 보고 자신이 죽은 후를 당부하는 춘향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첫째 줄부터 시작되는 대사 부분 이몽룡의 이야기입니다.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게 서러하느냐. 는 부분은 춘향이 죽지 않으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고 이몽룡이 자신의 신분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별하고 춘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화자가 현재의 상황을 직접 청중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판소리계 소설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춘향은 옥방에 앉아서 탄식하면서 열째줄까지 내용은 끝까지 지조를 지켰으나 그린이 되어온 이몽룡을 보고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춘향의 실망감이 드러나면서 맥이 빠져 반생반사하는구나. 죽게 되어 죽을지 살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사또는 춘향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문을 하고 이방이 성망을 불러 하는 말이 아까 왔던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손님, 즉 이몽룡을 지칭하죠. 손님이 아마도 수상하니 내일 사또잔치 끝에 잘 구별하여 별 탈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죠. 이 부분은 그린 행색을 한 이몽룡을 암행어사로 의심하면서 극적 긴장감이 조성되는 부분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330쪽 밑에서 두 번째 관측생 불러 다가올리고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변사또의 생일을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331쪽 이렇게 요란할제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을 입은 기생들은 춤을 추고 지화자 두둥실 노래하는 소리에 의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의사의 마음이 심란한 이유는 백성들의 피폐한 살림에는 무관심한 지배층의 화려한 잔치에 대한 의사토의 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를 얻어먹자고 아뢰오라 했습니다.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잔치라는 말은 탐관오리인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좋은 잔치라고 한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반어적 표현이 나와 있고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등을 밀쳐낸다. 이거 어찌하니 명관인가. 즉 암행어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관리를 명관, 정치를 잘하는 유명한 관리라고 했으니 이것도 역시 뭐다?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운봉영장이 그 많은 양반 중에서 유일하게 이몽룡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사태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운봉영장이. 저 거린의 의간 옷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제일 끝자리에 앉혀서 술이나 먹어 보내라 하니까 사또가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즉 운봉이 거린을 대접하라는 말은 못마땅하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은 하고 끝말을 내받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의사또 속으로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즉 여기서 도적질은 잔치 음식은 실컷 먹고 나서 부패한 변학도를 징벌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양반 드시고 가라고 해라. 여기까지는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의사또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수령이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의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는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형편없는 상에 대한 분노가 나는데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딱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다는 말은 변사또의 화려한 상과 대비되어서 푸대접 받고 있는 어사또의 상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운봉이 차원하여 시를 짓는 게임을 하는데요. 운자를 따서 시를 짓는 일인데 어사또가 지배층의 부패를 비판하는 시를 지어 보이게 합니다. 자, 333쪽입니다. 어사또에 대한 형편없는 대접과 운봉의 짝시 제안으로 시를 짓게 됩니다. 운봉영장이 필련을 내어주니 붓과 벼루를 내어줘서 자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짓지 않았는데 이몽룡이 먼저 두끼를 지었죠.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봉간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다 했습니다. 그죠?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칠은으로 된 절구입니다. 칠은절구인데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백성의 피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고통이라는 말이죠. 백성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촉루낙시는 민루낙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는 원성고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높았다면서 부패한 탐관오리를 비판한 어사또의 한시였습니다. 대꾸와 비유로서 가렴주구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가렴주구란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탐관오리에 대한 성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의미는 부패한 지배층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은 백성들의 피와 땀 덕분이며 백성들은 지배층의 횡포에 시달려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한시가 끝나는 부분에 봉간사또는 몰라보는데 운봉영장은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했다는 거죠. 변사또의 어리석음과 운봉영장의 현명함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날개 부분에 어사또가 지은 시를 본 운봉영장이 놀란 이유는 한시의 내용을 보고 어사또가 암행어사임과 곧 암행어사 출두가 일어날 것임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333쪽은) 이몽룡이 어사또임을 눈치챈 운봉과 눈치채지 못한 변사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스리를 보고 눈불을 보내니 스리 중방 거동보소 하면서 19째 줄까지
암행의사가 출두하는 장면의 위기감과 긴박감을 열거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행의사 출두야 했습니다. 극적 반전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 극적 반전이란 생일잔치가 징벌의 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에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다. 과장 표현하고 있고 초목금수도 다 뜬다고 했습니다. 그죠? 뒤집히는 더 됐으니까 열거하면서 이 부분은 하는데 대꾸하면서 지규까지 표현하고 있네요. 비유 쓰고 있네요. 비유가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편집자적 여기도 논평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에서 출두야 하면서 열거하고 있네요. 335쪽입니다. 암행어사 출두로 긴장감이 느끼는 극적 장면에서 혼비백산하는 아전과 수령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수령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희화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36쪽입니다. 본관사또가 똥을 사고 멍석구멍 생쥐 눈 뜨듯하고 부분은 의사출두로 넋이 나간 변사또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는 것은 어느 도치를 통해서 언어 유의를 하고 있죠. 본관사또를 봉고 파지가는 의사또의 모습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과 놀이를 척결하는 것인데요. 관련 성어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모든 일은 뭐다? 사필 규정이다. 바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계집은 무엇인고 하면서 춘향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너스를 떨고 있네요. 춘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냐?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다고 했죠.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약하였으니 살기를 바라겠느냐 하면서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간이로다. 역시 반어적인 표현이죠.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청암절벽 위의 높은 바위도 청숙녹적의 푸른 나무도 비유와 서리와 대꾸를 통해서 자신의 정절과 지조, 이몽룡에 대한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람눈도 고단과 시련, 횡포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춘향의 굳은 절개로 의사또와의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337쪽의 3번 얼굴 세 번째 줄 얼굴들어 나를 보라. 극적 반전을 통한 갈등 해소입니다. 웃음 반 울음 반 얼싸안고 남은 엄내 가을에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린다. 즉 변사또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던 춘향이 의사출도로 다시 살아나게 된 상황으로 봄바람은 이몽룡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셋째 줄 이리 절결적에 춘향음이 들어와서 가없이 절기하는 말을 어찌다 쓰러하랴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고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서리적 표현을 하면서 역시 편집자적 논평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춘향전의 교과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현은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편집자적 논평이 주로 재미를 돋우는 방법으로 가미되어 있었는데요. 출제에 많이 되는 부분이죠.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판단이나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해학과 풍자가 잘 조화되어 있는데요. 해학이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풍자는 대상을 과장 왜곡하여 비꼬는 방식입니다. 해학은 주로 서민층에서 익살미로 나타나고요. 풍자는 지식층에서 양반, 지식층에서 주로 비판하는 꼬임으로 드러나는데요. 판소리가 여기서 해학과 풍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서민층과 양반층의 구미에 모두 맡은 향유계층이 문학의 향유계층이 폭넓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학과 풍자의 공통점은 웃음 유발이 되겠지만 차이가 납니다. 동정적인 웃음은 해학이고 비판적 웃음은 풍자로 정리하셔서 문학 감상을 할 때에 해학인지 풍자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상하시면 더 풍부한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로 구현될 때의 민중을 의식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구현 방법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언어 유희는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서 말이나 동음 이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으로서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유형은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음 이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는 방법입니다. 갈비라는 것이죠. 동음, 사람의 갈비뼈와 갈비 한 대 할 때의 갈비죠. 유사 어문을 통한 언어 유희입니다.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 전에 백반인지 유사 어문이죠. 절반, 백반, 그죠?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 그죠? 발음의 유사성 있는 봉산 탈춤에 나오는 언어 유희 부분입니다. 다음은 언어 도치를 통한 건데요. 추워라 문 들어온다.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해야 되죠. 그죠? 자, 언어 도치를 통한 의도적으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언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작품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식입니다.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개미가 드러나 있었고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났으며 판소리체의 영향으로 운문, 사사조죠. 안일이 운문은 창 부분, 노래 부분입니다. 그죠? 혼합되어 표현되고 있었다. 운문체와 혹은 낭송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식이지만 작가는 그럼 누구인가? 작자 미상입니다. 춘향전의 작가는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작입니다. 구전되다가 혹은 구연되었기 때문에 공동작이라 보고 작가는 서민과 광대, 평민, 양반 등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슬이 광대들이나 아전의 손에 의해서 첨가되고 다듬어져서 그들이 유랑하면서 대중이나 양반을 위해서 부르고 퍼지다가 소설로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수많은 이본이 있고요. 이야기 전개 등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춘향의 신분만 해도 기생이라 한 것도 있고 양반집의 서녀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표현면에서는 양반청의 유식한 문자와 서민과 강대의 상스러운 말이 뒤섞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드러난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적 격차입니다. 그런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좌절하지 않고 또 변사또의 수청의 강요에도 저항하는 강인함을 보이면서 이몽룡과의 재회와 신분 상승의 극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학적이고 토속적인 어조로 독자의 흥미와 쾌감을 유발하는 유명한 고전 작품입니다. 춘향전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 주제는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변사또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정절을 지키는 여성의 지조와 절개, 연려의 표상으로 춘향전이 정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면적 주제로는 신분 상승에 대한 민중의 욕망과 신분사에 대한 비판, 또 신분 상승으로서의 격차 나는 것을 극복하는 자유연애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배층의 행포에 대한 민중의 항거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변사또의 행포를 통한 지배층의 수탈과 부패상이 고스란히 잘 고발되어 있는 것입니다.